이번에 일어난 데가 공교롭게도 펜실베니아예요.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는 펜실베니아입니다. 공화당은 정확하게 경합주에다 전당대회를 열잖아요. 그리고 위스콘신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인 미러키는 위스콘신 내에서도 민주당이 강한 곳이에요. 그 민주당이 강한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화당의 중요한 행사를 하거든요.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부통령 후보예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은 오하이오 미 연방 상원 의원인 39세 젊은 J.D. 벤스라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국제시사 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트럼프 피격 사건 가지고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건데 총이 그냥 일반 평범한 권총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이번 총이 보니까 AR-15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예전에 쓰던 M16이라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사용했던 그 소총의 민간인용이에요. 그러니까 맞으면은 죽죠. 그래서 아마 한 2.5cm 차이라고 그러는데 2.5cm 차이로 안쪽 들어와가지고 아마 이 두개골을 때렸으면은 사망했을 겁니다. 이번에 일어난 데가 공교롭게도 펜실베니아예요. 미국에 제가 6개의 그 경합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인데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는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는 인구가 가장 많아요. 선거인단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이번 선거 운동이 지금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경합주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 과열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펜실베니아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동부의 항구부터 시작해서 이 팽창돼가지고 안쪽 에팔라치아 산맥 들어와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캐나다까지 올라가는 접경 굉장히 큰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팔라치아 산맥 그러면은 뭐 북부 지방에서는 이 펜실베니아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철강 회사가 있는 피츠버그 그리고 피츠버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버틀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에팔라치아 산맥 한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번 행사가 있었고 이 행사는 와중에 사고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버틀러라는 지역은 바로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러스트벨트 미국의 백인들이 사는 곳이지만은 가난한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침체되고 있는 전통적 산업을 가지고 있는 이 러스트벨트의 한가운데 심장부에 있는 곳이 바로 버틀러라는 도시였어요. 이 버틀러에서 총을 맞았던 겁니다. 지금 봤을 때 트럼프에게 유리하죠. 사람들한테는 동정표라는 것도 몰리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봐라 쟤들 나쁜 놈들이 내가 지금 미국을 개혁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갈 거예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고 오늘 있었던 미러키의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대통령 후보로 갖다 선정을 하거든요. 뽑는데 거기서 뽑혔죠. 당연히 뽑혔는데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는 거의 대관식이라고 불렀죠. 대관식이라 부를 정도로 대통령 선거 이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 이제 찜찜하게 남는 게 하나 있다면 뭔가면은 결국은 이 미국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총기의 소지를 갖다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 아니냐. 역시 미국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총기를 갖다가 불법화해야지 이런 사건이 안 터지는 거니까 뭐 말하자면은 당신이 그렇게 주장했던 총기 소유 맛을 보니까 얼마나 좋으냐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아마 그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총을 맞았기 때문에. 피해자 당사자한테 그런 말 하기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가들은 말을 못하지만 논객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봐라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까지 총기 소유와 소지가 위험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총기의 소유와 소지 소유라는 거는 집에 가지고 있는 거고 소지라는 거는 이제 들고 다니는 건데 이것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첫 번째 미국에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가시는 데는 LA를 가실 거고 아마 뉴욕을 가실 텐데 LA와 뉴욕 같은 데 가면 총기 없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에팔라치아 산맥에 오하이오라든지 뭐 인디애나라든지 저기 산골 아니면 사막 지역 가면은 112에 여러분들이 경찰 불러도 가장 가까운 경찰서가 자동차로 한 20분 떨어져 있는 곳 있을 거예요. 경찰 불러봤자 오는데 20분 걸린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강도는 내 문 앞에서 지금 총을 들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런 점에서 도시 사람들한테 총기는 불법하는 게 좋겠다 말하면 먹히는데 시골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조항 중에 하나가 이른바 세컨 어멘드먼트라고 수정 헌법 제2조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장인가 하면은 프리 스테이트라는데 자유로운 국가에게는 국가의 뭐 장군이라든지 국가의 대통령이나 왕이 그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민중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민병대, 민주적인 거죠.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 밀리샤가 자유로운 국가를 지키는 데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조는 그냥 총이 좋아서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독자자의 등장을 막는 자유로운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밀리샤, 민병대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권리가 있다. 무슨 권리를 가지느냐? Keep
and bear arms래요. 무기를 킵하고 bear, 소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각 주의 스테이트 밀리시라고 해서 주 방위군이라는 게 있어요. 주 방위군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 민병대예요. 주 민병대가 그냥 소총 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F-16도 가지고 있고요. 탱크도 가지고 있고요. 포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50개 주가 각자 다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 주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든 누가 군대 그 반란을 일으키면은 그 주지사들끼리 탱크 몰고 F-16 몰고 진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에 따라서 국민은 무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나온 게 바로 그 주방위군, 주민병대가 있어서 결국은 주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무장을 해 있다. 예, 그런 점에서 미국은 계속 총을 가질 거예요. 헌법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점 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옛날에 19세기 때만 해도 이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세진 거예요. 미국은 연방 정부도 세졌고 그다음에 연방 대통령도 아주 세졌어요. 옛날에는 미국 대통령이 급하면은 마차를 타고 유력한 정치가 집에 밤 늦게 가가지고 문을 두들렸대요. 좀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왕 같은 게 있죠.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주가 엄청나게 셌어요. 옛날 19세기까지 영어로 책을 보면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은 하고 나서 복수형을 써요. 아예요. is가 아니고. 근데 지금 영어는 is예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로 단결돼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의 연방 정부가 세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미국은 암살 위험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장면들을 갖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의 헌법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한가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면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면은 암살됐다든지 그러면은 부통령이 고스란히 국가를 이끌어야 되니까. 근데 핵 버튼은 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핵 버튼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핵 버튼을 갖다 빨리 부통령한테 넘겨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얼마나 그 시스템 잘 돼 있는 거면 큰 행사가 있을 때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이 단상에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둘 다 죽어버리면 미국은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람들 막 몇만 명만으로 공격 행사하죠. 그런 경우는 부통령이 벙커에 가 있어요. 숨어 있어야 돼요.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벙커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그 핵 버튼을 포함한 군 통수권이 부통령에게 넘어가요. 그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시카고에서 있어요. 그런데 공화당 전당대회는 위스콘신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걸 또 볼 때도 공화당이 훨씬 더 집권에 더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카고는 경합주가 아니거든요. 경합주가 아닌 데서 하는데 공화당은 정확하게 경합주에다 전당대회를 열잖아요. 그리고 위스콘신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인 미러키. 미러키는 위스콘신 내에서도 민주당이 강한 곳이에요. 그 민주당이 강한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화당의 중요한 행사를 하거든요. 제가 받는 첫 번째 인상은 공화당이 훨씬 더 치열하다.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들어간다. 위스콘신을 찍은 것도 그렇고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펜실바니아에서 거대한 행사를 치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위스콘신 미러키 전당대회에서 뭐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였고 거의 대관식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부통령 후보예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은 오하이오를 대표하는 미 연방 상원 의원인 39세 젊은 J.D. 벤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공화당이 절묘하게 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총격이 있었던 곳이 바로 러스트벨트의 한가운데잖아요. 이 J.D. 벤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러스트벨트의 끝자락에 있는 오하이오에 옆에 있는 주인데 끝자락 출신이에요. 여기도 러스트벨트라고 범에팔라치아 산맥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힐이라는 거는 산이라는 뜻이 좀 나지막한 산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홍길동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펠라치아 산에 살고 있는 그 홍길동 같은 놈들, 산에 사는 시골 촌놈들 이런 뜻이래요. 이 사람은 바로 거기 출신이고 자기가 바로 힐빌리예요. 그 힐빌리의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이트 트래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쓰레기 같은 그 백인이지만은 막 가난해가지고 루저처럼 돼 있는 그 가난한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못나서 루저가 됐겠어요. 거기가 산업이 죽고 일자리가 없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로스쿨 가가지고 뉴델리에서 온 공부 잘하는 인도 아가씨를 사귄 거죠. 사귀어가지고 지금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책을 써가지고 힐빌리 자기 살았던 이야기를 핵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삶, 자기 삶, 자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이 데이트를 치고요. 이 사람이 오하이오의 연방 상원의원이 됩니다. 상원이 됐고 오늘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런닝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고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을 뽑으면 또 잘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바이든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나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좀 있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 또 대통령 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이 사람 트럼프 입장에 뭔가면은 내가 쓰러져도 내 뒤에는 39살짜리 정말 쌩쌩한 젊은 친구가 내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지는 계속 러스트벨트 얘기할 거예요. 두 사람 다 러스트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이 JD 벤스는 가톨릭이에요. 트럼프는 독일계거든요. 독일계의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쪽을 대변한다면은 여기는 가톨릭 사람이에요. 집안이 원래 스코티시, 스코틀랜드와 아이리시 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아이리시 집안이고 그리고 카톨릭 집안이고 아내는 인도계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묘하게 잘 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힐빌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의 주류는 기본적으로 와스프라고 그래가지고 동부의 매사추세츠, 보스턴, 뉴욕 무슨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쪽 동부 해안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다 이제 잉글랜드 출신들이거든요. 잉글랜드 출신의 개신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래 아일랜드는 잉글랜드 밑에 몇백 년 동안 식민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대기근 있을 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감자를 갖다가 영국 사람들 다 가져가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이리시 사람들 19세기 때 많이 건너왔을 때는 그 당시에 아일랜드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인종적으로 보면 이제 억압받는 인종이 있고 그다음에 승리하는 인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흑인들과 이렇게 있을까요? 억압받고 좀 멸시받는 인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아일랜드 사람은 19세기까지만 해도 그 흑인 쪽 카테고리에 속했다고 그래요. 흑인들, 아일랜드 사람들, 유태인들, 그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받고 경멸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주류가 별로 못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계속 고생하다가 나중에 러스트벨트에 철강회사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철강하고 일도 하고 광산에 가서 광부로도 일하고 광부 일하니까 아프니까 마약도 먹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광부로 받는 그 월급조차도 이제는 광산이 문을 닫고 그다음에 철강소가 문을 닫으면서 자기는 더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하면 수백 년 동안 미국에서 비주류로 살았던 백인 아일랜드계 사람으로서의 자기는 그 비애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힐빌리의 노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미국 대선은 계속 미국의 힐빌리, 화이트 트래시 고생해왔던 미국의 백인들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미국 민주당은 대비를 해야 될 거고 대비를 제대로 못한다면 미국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